야, 노인장.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안에. 시끄러운 목소리가 주말 오후에 번잡한 마트 계산대 줄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값비싼 명품 로고가 밝힌 옷을 입었지만 그 태도는 시장 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이름은 박철민.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한 노인이 작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동전을 세고 있었다. 마트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노인의 긴장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삑, 삑. 바코드 찍는 소리와 다음 손님을 부르는 안내, 방송 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박철민의 고함 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박철민의 뒤에는 그와 비슷한 부류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키득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즐기는 듯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노인을 압박했다. 계산대 직원은 젊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위협적인 분위기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노인과 박철민 일행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하유진 하사는 라면 코너에서 신중하게 신제품의 성분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부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다. 헐렁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앳된 얼굴은 가스무사를 넘긴 대학생처럼 보였다. 누구도 그녀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 소속의 군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쇼핑카트에는 소박한 식료품 몇 개가 담겨 있었다. 컵라면 몇 개, 우유 한 팩, 그리고 신선해 보이는 채소 약간. 혹독한 훈련으로 점철된 군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완전한 자유. 그녀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이어폰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마트의 소음을 차단해주고 있었다. 계산대 쪽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남자의 아기에 찬 웃음소리가 음악을 뚫고 그녀의 고막을 희미하게 자극했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박철민 일행이 노인을 조롱하며 웃고 있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노인은 당황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놓치고 말았다.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동전 몇 개와 낡은 지폐 몇 장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광경을 본 박철민은 더욱 큰 소리로 비웃었다. 아, 거참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세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더니 이젠 죽기까지 해야겠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두 명의 덩치도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맞장구를 쳤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작게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것이 도시의 익명성 아래 존재하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강자 앞에서 약자는 무력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를 외면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했다. 하지만 하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평화로운 선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위협 대상은 3명, 모두 건장한 성인 남성. 리더격인 남성은 가장 공격적이며 자기 과시욕이 강하다. 나머지 2명은 동조자 역할. 주변에는 다수의 민간인이 있으며 CCTV의 위치는 계산대 상단. 이것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다. 수천 번의 모의 훈련을 통해
다져진 상황 판단 능력. 그녀는 상대를 단순한 진상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 잠재적 위협 요소, 통제해야 할 변수로 인식했다. 그녀의 심박수는 평온했지만 온몸의 감각은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싶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돌아가 밀린 드라마를 보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 그녀가 그토록 힘든 훈련을 버텨낸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 그것이 군인의 맹세이자 그녀의 신념이었다. 노인은 창피함과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동전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박철민이 노인이 주우려는 동전을 보란 듯이 발로 툭 찼다. 동전은 더러운 마트 바닥을 미끄러져 진열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순간 하유진의 발이 움직였다. 그녀는 쇼핑카트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고 소리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마치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려는 다른 손님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철민은 여전히 노인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주어야겠어. 내가 불쌍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줘.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신용까지 하며 주변의 반응을 즐겼다. 하지만 그의 조롱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자신의 발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고개를 든 박철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앳된 얼굴의 여자였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뭐야, 꼬마 아가씨 구경 났어. 아니면 이 할아버지 손녀라도 돼. 그의 말투에는 여성을 향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노인이 미처 줍지 못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하고 정중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노인의 손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노인은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그제야 박철민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사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트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미묘한 힘이 있었다. 박철민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폭소를 터뜨렸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사과 이봐. 너희들도 들었어. 이 꼬맹이가 나더러 사과하랜다. 그의 동료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숨을 죽였다. 아가씨,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좋은 말 할 때 저리 비켜. 오빠들 기분 안 좋게 만들지 말고. 박철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큰 덩치가 유진의 작은 몸 위로 그늘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시선은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박철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보통 여자들이 자신의 위협적인 태도 앞에서 겁을 먹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마치 자신을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이성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르신께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고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민은 그 경고를 오만함으로 짓뭉갰다. 그는 이 작은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어디서 건방지게. 그의 손이 유진의 후드티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진은 그저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고 간결했다. 힘껏 밀치려던 박철민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스스로의 힘에 못 이겨 앞으로 휘청거렸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의 위세등등함과는 대조적으로 우스꽝스러웠다. 주변에서 작게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멸감에 박철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계집애에게 농락당했다고 느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멱살을 잡을 작정이었다. 그의 두 동료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양옆에서 그녀를 포위하듯 움직였다. 평화롭던 마트의 한복판은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변해버렸다. 박철민의 손이 하유진의 멱살을 향해 날아들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의 움직임은 크고 직선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또다시 목표를 잃고 허공을 움켜쥐었다. 유진은 그의 손이 닿기 직전 발 뒤꿈치를 축으로 삼아 반바퀴 회전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자신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는 유진의 모습에 박철민의 눈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마치 거대한 황소가 날렵한 투우사를 상대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두 번의 공격이 모두 빗나가자 주변에서는 이제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 계집애가 모멸감에 얼굴이 더욱 붉어진 박철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두 동료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진의 양옆으로 다가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이제 그녀는 세 명의 남자에게 완전히 포위된 형세였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점하자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다.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박철민의 동료 중 한 명이 침을 뱉듯이 말했다. 그들은 유진의 날렵한 몸놀림을 그저 호신술 좀 배운 여자애의 까부는 행동 정도로 치부했다. 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 속에서 여자는 결코 자신들보다 강할 수 없는 존재였다. 박철민은 헝클어진 옷을 바로잡으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얼굴 반반하게 생겨서 관심이라도 받고 싶은 모양인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 여자가 어디서 남자들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와 혐오가 가득했다. 이 말은 주변의 다른 여성 손님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그들은 박철민 일행의 저열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다. 마트의 젊은 남자 직원 몇몇이 상황을 주시했지만 그들 역시 섣불리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유진은 그들의 모욕적인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그들의 모든 언행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있었다. 성차별적 발언, 명백한 모욕죄 성립, 다수의 증인 확보.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법적, 전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그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이 할아버지 데리고 꺼져.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박철민은 자신이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침묵을 두려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유진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군인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 불쾌한 상황이 조용히 끝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을 빌미로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왜 대답이 없어? 무서우면 오빠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보든가. 다른 동료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가 유진의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뒤로 물리며 거리를 확보했다. 그녀의 이런 작은 저항조차 그들의 비위를 거슬렀다. 이게 끝까지 박철민이 참을성을 모두 잃었다는 듯이 외쳤다. 바로 그때 마트의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중재해 보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대화로.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박철민이 그를 쏘아붙였다. 당신은 빠져 별일 아니니까. 괜히 껴들었다가 다치지 말고. 보안 요원은 박철민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공권력의 부재, 중재자의 실패. 상황은 이제 하유진과 3명의 남자만이 남은 외로운 싸움터가 되었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짧게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진압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이전까지의 고요함 속에 날카로운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폭력은 당신들에게 더 큰 문제만 일으킬 겁니다. 지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의 마지막 경고라는 말은 박철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 작은 여자가 끝까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했다. 군중 앞에서 연이어 망신을 당한 수치심과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이 여자를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위신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경고, 내까짓게 누굴 경고해? 박철민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피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그의 양손이 유진을 향해 뻗어왔다. 그의 목표는 유진의 연약해 보이는 팔목이었다. 그 팔을 붙잡아 비틀어버리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주변에서 겁에 질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가씨, 피해요 라고 외쳤다. 동영상을 찍던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공포의 순간을 담기 위해 흔들렸다. 박철민의 동료들도 이번에야말로 끝장이라는 생각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박철민의 거친 손이 마침내 유진의 팔을 움켜쥐었다. 헐렁한 후드티 소매 위로 그의 강력한 악력이 느껴졌다. 그 순간 박철민은 승리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잡힌 가느다란 팔목을 느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잡았다. 이 망할 년.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팔을 비틀려고 힘을 주는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다. 그가 잡은 것은 사람의 팔이 아니었다. 마치 강철로 만든 기둥을 잡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온 힘을 다했지만 유진의 팔은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박철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뭐야, 그가 당황해서 중얼거리는 순간 유진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은 없었다. 적을 눈앞에 둔 최정예 군인의 살기가 번뜩였다. 차갑고 무감정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박철민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놓으라고 했을 텐데. 유진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평범했던 주말의 마트는 이제 한 마리의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어리석은 자들의 심판대가 되려 하고 있었다. 박철민이 하유진의 팔을 붙잡은 바로 그 순간 시간은 마치 찰나의 순간 동안 정지하는 듯했다. 박철민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승리감에 찬 비열한 미소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바로 극심한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팔은 가녀린 여성의 팔이 아니었다. 마치 차가운 강철 기둥을 움켜쥔 듯한 단단함. 그가 가진 모든 악력을 동원해 쥐어짰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팔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그의 손가락을 밀어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박철민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작은 체구의 여자에게서 어떻게 이런 괴력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차가운 살기는 더 이상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였다. 바로 그 순간 하유진의 내부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전환되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였다. 휴가를 즐기던 평범한 20대 여성. 하유진의 인격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이 남았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 하사 하유진. 마트의 시끄러운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위협 요소 3명으로 좁혀졌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며 상대의 움직임, 호흡, 무게 중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심장은 군사 작전 직전처럼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뛰었다. 이것은 훈련이 만든 조건 반사였고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뭐야, 너. 박철민이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그는 손을 놓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그가 도망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로운 휴가를 망쳐버린 대가는 치러야 했다. 그것은 그녀가 세운 규칙이자 그녀가 속한 세계의 법칙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팔을 빼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잡힌 팔을 축으로 삼아 박철민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지극히 반직관적인 움직임에 박철민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유진의 다른 쪽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강철 갈고리처럼 그의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박철민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그의 손목 관절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볍게 꺾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다. 수천,
수만 번 반복 숙달하여 몸에 익힌 가장 기본적인 제압술. 하지만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박철민의 거대한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철민이 마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팔은 고통스러운 각도로 꺾인 채 유진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유진의 가느다란 손은 산을 누르는 바위처럼 굳건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려 하면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강자였던 박철민이 이제는 한 마리 가련한 짐승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두 동료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철민이 형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만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대상을 다음 목표물로 인식하는 듯한 차가운 빛만이 감돌았다. 그 눈빛과 마주친 두 남자는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트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계산대 직원과 보안 요원,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노인까지. 모두의 시선이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건장한 남성에게 고정되었다.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유진은 무릎 꿇은 박철민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이 아닌 지독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나지막한 목소리는 박철민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앳되고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 훈련으로 완성된 병기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나? 유진이 다시 물었다. 그녀는 박철민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약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더했다. 그것만으로도 박철민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잘못했어. 놔줘. 그는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명은 마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패배를 각인시켰다.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고통에 찬 신음만이 남았다. 유진은 그의 대답을 듣고도 즉시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나머지 두 명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질문하고 있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선이 담고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두 남자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 용기도, 그렇다고 비겁하게 도망칠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평화롭던 휴가의 오후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유진은 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전장을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 다시 군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박철민은 가냘픈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잘못했어. 제발 팔 좀 놔줘. 박철민의 비굴한 애원이 마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고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처참한 모습은 그가 이 싸움의 완전한 패배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하유진은 그의 애원을 들었지만 즉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끝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오직 박철민과 바로 옆에 있는 그의 동료 2명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박철민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뭐지라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직 운동선수 아니면 조폭의 딸 그의 상상력은 기껏해야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빈약한 상상력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힘있는 어조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판결이자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의 선포였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하사 하유진.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박철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707. 그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메아리쳤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를 수가 없었다. 대테러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언급되는 이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전설 속의 부대.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투입되는 최정예 요원들. 박철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눈앞에 이 작고 가녀린 여자가 그 707 부대원이라고. 그의 뇌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손목을 끊어낼 듯한 고통과 그녀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평범한 여성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 상대를 압도하는 살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단순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현역 군인. 그것도 특수부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인생은 방금 이 순간 끝장나 버렸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것은 박철민뿐만이 아니었다. 겁에 질려 있던 그의 2 동료 역시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박철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한 명은 너무 놀라 입을 해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군필자 남성들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707이라고. 진짜 군인이었어. 그것도 특전사. 그들의 시선은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한낮 시비거리에 불과했던 사건은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유진이 박철민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자유를 얻은 박철민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쳐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공포의 화신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범죄자는 제압되었고 영웅의 정체는 밝혀졌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다. 이성을 잃은 것은 박철민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동료 중 하나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저 계집애 하나뿐이잖아. 여기서 잡아서 입만 막으면 아무도 몰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여기서 그냥 잡히면 인생이 끝장이라는 공포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그는 동료를 향해 외쳤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같이 덤벼. 그 말에 망설이던 다른 한 명의 눈빛도 흔들렸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잃을 게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 그들은 하유진이 단지 제압술에 능할 뿐 자신들 두 명이 동시에 덤비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남은 어리석은 희망을 붙잡았다. 죽어 선동하던 남자가 악을 쓰며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유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다른 한 명도 거의 동시에 유진의 옆구리를 노리고 발길질을 날렸다. 앞과 옆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협공.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하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두 남자를 마치 훈련장에 움직이는 표적을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제압이 아니었다. 진압이었다. 진짜 707의 전투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시간이었다. 죽어라는 절규와 함께 두 개의 그림자가 하유진을 덮쳤다. 정면에서는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앞면을 향해 날아들었고 측면에서는 다른 남자의 발차기가 그녀의 옆구리를 노렸다. 일반인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사각에서 들어오는 동시 공격이었다. 마트 안의 모든 이들이 눈을 질끈 감거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하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반응했다. 세상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의 눈은 두 공격의 궤적과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처럼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의 주먹을 향해 반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공격자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지극히 공격적인 방어였다. 그녀의 상체가 미세하게 기울어지며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은 상대의 팔뚝을 가볍게 감싸며 공격의 궤도를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 모든 것이 5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났다. 주먹을 날린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눈앞에서 유진의 오른쪽 손바닥이 거대하게 확대되는 것을 보았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뒤로 고꾸라졌다. 첫 번째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유진은 발을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옆구리를 노리던 두 번째 남자의 발차기가 그녀의 눈앞에 다다랐다. 그녀는 그 발차기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단하게 훈련된 자신의 정강이뼈로 상대의 발목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냈다.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발차기를 한 남자의 얼굴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걷어찬 것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쇠파이프였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끔찍한 고통에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유진은 그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회전력을 그대로 이용해 몸을 한 번 더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짧고 간결하게 가격했다. 이번에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남자는 억하는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은 단 3초 만에 종료되었다. 마트 안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비명소리, 고함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한 명의 작은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한 명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통 속에서 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암사자에게 사냥당한 하이에나 무리를 보는 듯했다.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결과였다. 하유진은 그들 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헐렁한 후드티에는 구김 하나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격렬한 싸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보는 엔지니어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분노에 찬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처럼 보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1%의 감정도 낭비도 없었다. 오직 목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동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잠시 후 정적을 깬 것은 한 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의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누나. 영화배우야. 그 순진한 질문에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여기저기서 억눌린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믿을 수가 없어. 혼자서 3명을 순식간에. 저건 그냥 싸움이 아니야. 기술이야. 군중의 속삭임 속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난이 없었다. 오직 경외와 공포, 그리고 압도적인 힘에 대한 원초적인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그녀를 마치 수호천사처럼 바라보았다. 하유진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리적인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처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침착한 행동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112를 누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누른 번호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군 내부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번호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자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하유진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그녀의 부대원들과 지휘관들의 번호가 저장된 목록과는 다른 비상 상황을 위해 외우고 있는 번호였다. 통화 연결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처럼 딱딱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상황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변의 몇몇 군필자 남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헌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군 생활에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심지어 대한민국 심장부를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이라니 이것은 동네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유진은 주변에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조금 전까지의 평범한 여성의 말투가 아니었다. 오직 군대, 특히 작전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보고 체계 그 자체였다. 통신보안, 본관, 707 특수임무단 소속 하사, 하유진. 통신보안이라는 첫 마디부터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황실 요원은 707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긴장감과 함께 최고 수준의 집중력이 느껴졌다. 말씀하십시오. 하유진 하사님. 하사 계급에 님이라는 존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고 707이라는 부대가 군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유진은 쓰러져 있는 3명의 남자를 힐끗 내려다보며 상황을 보고했다. 현 시간부로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사건 발생 보고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XX마트 가해자 성인 남성 셋 모두 현장에서 제압 완료. 추가 지원 및 신병 확보 요청. 그녀의 보고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건조하게 현역 군인 폭행 사건이라고 표현할 뿐이었다. 제압 완료라는 단어는 마치 작전 보고서의 한 구절 같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가 걸린 공적인 사건이었다. 상황실 요원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707 하유진 하사님, 신원 확인. 알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순찰조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5분 내 현장 도착 예정. 현장 보존 및 추가 정보 제공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707 부대원의 요청은 군 지휘 체계에서 최우선 순위로 처리되는 사안이었다. 유진은 알겠다. 고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만히 서서 헌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장 지휘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박철민에게 다가갔다. 박철민은 그녀가 다가오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유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여기서 한 발 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테니까. 내 인생을 더 망치고 싶지 않다면 쥐 죽은 듯이 기다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법적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통보였다. 그녀는 이어 겁에 질려 있는 마트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매니저님, 지금 즉시 마트 출입구를 통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군 관계자가 와서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그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요청에 매니저도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휘말린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딱딱한 군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인간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노인은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괜찮소. 괜찮고 말고. 아가씨. 아니. 군인 양반 덕분에 살았소.
정말 고맙소. 정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던 최초의 이유. 바로 눈앞에 이 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휘하며 동시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외감을 넘어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트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그 침묵을 깼다.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유진이 확보한 현장 주변으로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트 밖에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 경찰차에 애행하는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위압적이며 듣는 사람의 심장을 조이는 듯한 군 특유의 사이렌 소리였다. 끼익 하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마트의 통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헌병이라고 쓰인 군용 차량 2대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차문이 열리고 방탄헬멧과 진압 장비를 착용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의 등에는 수도방 위사령부라는 패치가 선명했다. 진짜 국가 공권력이 도착한 것이다. 자동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무장한 헌병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일반 경찰과는 풍기는 기운부터가 달랐다. 절도 있는 움직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들은 민간인을 상대하는 법 집행관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처럼 보였다. 선두에 선 장교. 어깨에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가 하유진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주변의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쓰러져 있는 남자들, 겁에 질린 군중, 그 무엇도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보고자인 하유진뿐이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멈춰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단 3중대장 김진철 대위입니다. 하사님, 괜찮으십니까? 하사에게 대위가 먼저 경례를 하는 파격적인 모습.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707이라는 이름에 대한 군 전체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유진 역시 익숙하게 답례를 하며 보고했다. 충성, 괜찮습니다. 그녀는 김 대위에게 쓰러진 세 남자를 가리키며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누가 주동자였는지, 어떤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제압했는지. 그녀의 보고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팩트로만 이루어진 군사보고서와 같았다. 보고를 들은 김대위의 눈썹이 꿈틀했다. 현역. 그것도 특수부대원에게 가해진 폭행은 군의 명예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해자 전원. 군형법 제60조 6항.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즉시 신병 확보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우렁차게 복창하며 쓰러져 있던 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철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헌병들의 험악한 기세에 기겁하며 외쳤다. 나
나는 피해자요.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나를 공격했다고 그는 마지막까지 비굴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헌병에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한 헌병이 그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다. 변명은 군사법원 가서 해. 철컥 하고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박철민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민간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군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적이었다. 정신을 잃었던 남자와 경련을 일으키던 남자도 자비 없이 제압당했다. 헌병들은 그들의 상태를 살피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3명의 신병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세 남자는 이제 마트의 진상 손님이 아니라 군사재판에 회부될 중범죄자로 전락했다. 군사법원이라니, 왜 군사법원이야? 우리는 민간인이잖아. 한 남자가 끌려가며 절규했다. 김대위는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 특히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민간인이라도 군 검찰로 이관될 수 있다. 내 놈들은 군의 근간을 건드린 죗값을 치르게 될 거다. 그의 설명은 세 남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일반 법원에서의 폭행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전과 기록은 물론 그들의 남은 인생 전체가 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완전한 파멸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사이 다른 헌병들은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마트 매니저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취했다. 노인과 계산대 직원은 자신들이 보고 겪은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게 증언했다. 모든 증거는 세 남자의 만행과 하유진의 정당방위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잠시 후 뒤늦게 신고를 받고 도착한 지역 경찰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헌병들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대위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군 관련 사건입니다. 피의자 신병 및 사건 기록은 저희 쪽에서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경찰들은 군의 일에 민간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한 뒤 순순히 물러섰다. 이 사건은 이제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 남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김대위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피의자들 차량에 태워 본부로 이송한다. 헌병들은 세 남자를 마치 짐짝처럼 끌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군중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잠시 후 군용 차량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트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김대위는 유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하사님, 부대로 복귀해서 정식 조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첫 휴가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모든 소동이 끝났다. 헌병들은 범죄자들을 연행해 떠났고 남은 것은 깨진 정적과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뿐이었다. 김진철 대위는 하유진 하사에게 다가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하사님, 이제 부대로 이동하여 정식으로 사건 경위를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첫 휴가는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군복을 입고 있든 사복을 입고 있든 군인의 본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녀는 김대위를 따라 마트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웅성거리던 군중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지려던 찰나. 군중 속에서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아주머니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어머니 아주머니와 함께 있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절규하며 쓰러진 몸을 흔들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허둥댔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앞에서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김 대위와 남아있던 경찰관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범죄자를 제압하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다.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쓰러진 아주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을 가른 것은 하유진의 목소리였다. 모두 비켜주세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범죄자들을 향했던 것만큼이나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전투 상황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발견한 군의관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유진이라는 개인은 다시 한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전투 구호 요원, 컴bat 메디크로서의 임무만이 남았다. 그녀는 주변을 향해 다시 한번 명령했다. 가장 가까운 분, 119에 신고하고 현재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분은 이 건물에 자동제 세동기 AED가 어디 있는지 즉시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사람들은 홀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고 마트 직원은 제세동기를 찾기 위해 달려갔다. 유진은 아주머니의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 뒤 목의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맥박과 호흡이 모두 멈춰 있었다. 심정지였다. 심폐소생술 시작한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리고는 즉시 양손을 깍지 껴 아주머니의 가슴 중앙에 올렸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체중을 실어 강하게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입에서는 기계처럼 숫자가 흘러나왔고 그녀의 팔은 정확한 깊이와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모습은 몇 분 전 3명의 남자를 제압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랐다. 사람을 해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했던 그 손이 이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파괴의 기술과 생명의 기술, 그 양극단의 기술을 이토록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김대위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강인한 군인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적을 향해서는 무자비한 병기였다가 위기에 처한 민간인 앞에서는 헌신적인 수호천사가 되는 모습. 그는 눈앞에 이 젊은 하사가 707이라는 부대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군인상임을 깨달았다. 잠시 후 마트 직원이 벽에서 떼어온 주황색 자동제 세동기 AED 상자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유진은 흉부 압박을 멈추지 않은 채 소리쳤다. 상자 열어서 패드 꺼내주세요. 상의를 벗기고 그림에 맞춰서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옆에 붙여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전문 의료인처럼 정확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패드를 붙이자 기계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 물러나십시오. 유진은 마지막까지 흉부 압박을 하다가 충전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에 맞춰 소리쳤다. 모두 떨어지세요. 그녀가 번쩍이는 버튼을 누르자 쓰러진 아주머니의 몸이 활처럼 강하게 튀어올랐다. 그리고는 다시 축 늘어졌다. 유진은 즉시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바로 그때 마트 밖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급박하게 가까워져 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젊은 여성이 교과서처럼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의 현장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마트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했다. 그들은 현장의 중심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로도 흔들림 없이 흉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하유진을 발견했다. 구급팀장은 그녀의 완벽한 자세와 리듬을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과 그녀의 전문성을 파악했다. 환자 인계받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하유진은 구급대원들이 제세동기와 응급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숨을 고르며 보고했다. 환자 60대 여성 목격 시각 기준 약 5분 전 의식 잃고 쓰러짐. 호흡 및 맥박 정지 확인 후 즉시 CPR 시작. AED 1회 실시. 환자 병력 미상. 그녀의 보고는 병원 응급실 의사가 하는 것처럼 간결하고 정확했다. 구급대원들은 유진의 초기 대응에 감탄하며 신속하게 환자를 들것에 옮겼다. 딸이 울며 구급대원과 유진에게 번갈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싣고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한번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상대했을 때보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그녀의 체력을 몇 배는 더 소진시켰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후드티 소매에는 CPR을 하다가 쓸린 희미한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김진철 대위가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하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어 찬사를 보냈다. 군인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모습은 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김 대위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마트 밖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후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사일엔 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존재감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마트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번호판 자리에 커다란 은색 별 2개가 밝힌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서 있었다. 군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저 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투스타, 즉 소장 쇼장, 사단장급 지휘관의 차량이었다. 김진철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장님께서 여길 어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부동자세로 굳어버렸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칼날처럼 각이 잡힌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2개의 별이 그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9공수 특전여단을 포함한 특수전 사령부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소장 이강석이었다. 이강석 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매서운 눈은 오직 한 사람, 땀과 먼지로 지저분해진 후드티 차림의 하유진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트 바닥에 울릴 때마다 공기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하유진은 자신의 사단장이 눈앞에 나타나자 방금 전까지의 모든 피로를 잊고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양 주먹은 바지 재봉선을 따라 굳게 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로 사단장이 직접 이런 현장에 나타났단 말인가? 이강석 소장은 마침내 하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을 말없이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인지 칭찬인지 그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긴 침묵 끝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하사 하유진. 하사 하유진.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복창했다. 보고하라. 짧고 굵은 명령.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모욕당하던 순간부터 3명의 불량배를 제압한 과정, 그리고 쓰러진 시민에게 응급처치를 한 것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섞지 않고 오직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보고했다. 보고가 끝나자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이강석 소장은 눈을 감고 잠시 그녀의 보고를 되새기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 너머로 그녀가 지켜낸 시민들과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소장,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 이강석이 자신의 눈앞에 선 작은 체구의 하사를 향해 몸을 돌려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장엄한 경에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경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일개 하사에게 장군이,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먼저 경례를 한 것이다. 김진철 대위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하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이 기이하고도 영광스러운 경례의 이유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소장의 경례. 그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장면이었다. 하유진은 거대한 충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잊은 채 그저 굳은 채로 서 있었다. 김진철 대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일개 하사가 사단장에게, 그것도 전군이 우러러보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 지휘관에게 먼저 경례를 받다니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잠시 후 이강석 소장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는 여전히 얼어있는 하유진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유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내가 방금 경례한 것은 계급으로서의 하사 하유진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트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군인이 지향해야 할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진정한 군인에게 경례한 것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첫째, 군복을 벗은 휴가 중에도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으며 힘없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우리 군의 제일 사명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둘째,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단 한치의 불필요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냉철한 판단력과 절제된 기술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는 군인의 힘이 파괴가 아닌 질서를 위해 존재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밝혔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셋째, 폭력의 위협이 사라진 직후 망설임 없이 쓰러진 시민에게 달려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생명을 구했다. 군인의 힘의 궁극적인 목적이 살리는 것에 있음을, 그 숭고한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례한 이유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마트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제야 저 파격적인 경례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군대 내부의 위계 질서를 넘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숭고한 행동에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자 경의의 표현이었다. 이강석 소장은 김진철 대위를 돌아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대위, 연행된 그 쓰레기들은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도록 조치해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민을 위협한 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대위는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로써 세 남자의 미래에는 한 줌의 희망도 남지 않았음이 확정되었다. 바로 그때 김 대위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고가 들어왔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주머니에 대한 소식이었다. 보고 드립니다. 방금 병원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환자,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고비 넘겼다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본 이강석 소장 역시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사,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부대 복귀해서 작성해야 할 보고서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지. 지금부터 남은 휴가는 나의 특별 명령으로 보장되는 포상 휴가다. 아무 방해 없이 맘 편히 쉬도록.
그는 김 대위에게 유진을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라고 지시한 뒤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고는 차에 올라 마트를 떠났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유진이 김 대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트 밖으로 나서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지켜주었던 노인은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영웅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20대 여성이 아니었다. 모두의 마음속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각인되었다. 화면 전환, 잔잔한 배경, 음악.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모습 뒤에 엄청난 힘과 숭고한 정신을 숨기고 있던 한 군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통쾌함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